맞은편에서 흰토끼가 달려왔다. 조끼에서 시계를 꺼냈다. 큰일 났다. 늦겠어. 앨리스가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누가 말을 붙였다. 있지. 암호를 정해두자. 돌아보자 도마뱀 빌이 서 있었다. 암호? 무슨 소리야? 암호란 같은 편이란 걸 식별하기 위해 비밀리에 정해놓는 거 말이야. 내가 먼저 스나크는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무점이었다. 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응? 어떻게 알았지? 비밀이 새나갔나? 누구한테서 비밀이 새나갔다는 거야? 암호를 아는 누군가. 넌 암호를 알고 있었잖아. 내가 배신자라는 거야? 큰일이다. 그때 시종들과 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눈앞을 달려갔다. 뭐야, 왜 그래? 도마뱀 빌이 물었다. 왕의 시종들과 말들이 허둥대는 걸 보니 답은 하나야. 틀림없이 담에서 떨어졌어. 앨리스도 허둥지둥 뒤를 쫓았다. 험프티 덤프티 주변에 두 명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 명이 사월토끼와 미추광이 모자장수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미추광이 모자장수는 거대한 돋보기로 험프티 덤프티의 자네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월토끼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주변을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었다. 당신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앨리스는 물었다. 보다시피 범죄 수사. 미추광이 모자장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범죄? 험프티 덤프티가 담에서 떨어졌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사고죠. 모자장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험프티 덤프티는 살해당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또 이상한 꿈을 꿨네. 구리스가와 아리는 침대에서 흐느적 기어 나와서 자명종 시계를 껐다. 왜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인물과 동물이 사는 세계의 꿈만 꾸는 걸까? 아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학교 가야 해. 오늘은 실험 장치를 예약해 뒀던가? 이모리! 아리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름을 불렀다. 이모리는 천천히 아리가 있는 쪽을 보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모레 증착장치 쓰려고 예약했지? 그거 양보해주지 않을래? 이모리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래? 이모리는 아리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나크는? 전기 충격과도 같은 오한이 아리의 온몸을 엄습했다. 안 된다. 여기서 대답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모리는 확신에 찬 눈으로 아리를 보고 있었다. 아리는 각오를 굳혔다. 무점이었다. 세계가 확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푸파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크라임북스 시간입니다. 진짜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범죄 추리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의 유수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앨리스 죽이기 하면은 뭐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야기인가? 변형인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계관이 좀 같이 들어있을까요? 네, 단순히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를 모티브로 삼은 게 아니라 그 소설 자체를 텍스트로 해서 그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작가가 소설에서 구현하고 있는 세계관, 네. 그리고 그 소설의 어떤 그 언어 유희라든지 아니면은 그 말장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묘미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작가가 은연중에 상징적으로 숨겨놓은 그런 요소들까지도 다 네. 활용해서 네. 그런 걸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살인사건 그런 비논리적인 세계의 이성적인 추리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 앞광고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네. 원작을 너무나 잘 훌륭하게 요소를 잘 일명 빼와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지금 처음에 첫 장면을 그 묘사를 해드렸잖아요. 책을 그대로 원작을 좀 편집을 해서 저희가 읽어드린 건데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
소설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앨리스 죽이기란 소설에서는 네. 이상한 나라, 그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와 그리고 현실 지구라는 그 나라 두 세계가 평행 세계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 이상한 나라에서는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현실 지구에서는 공과대학교를 이제 배경으로 그 뭐 교수, 뭐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 인물들로 등장을 해서 네. 각각 이 인물들이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가 되면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 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 쭉 소설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그 이모리가 먼저 그런 낌새를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정황에 대한 낌새를 눈치채고 네. 상대에 대해서 스나크는 하는데 아리 그러니까 그 네. 아리가 9점이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순간 서로 세계가 확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꿈이었던 게 꿈이 아니었구나. 네. 이게 마치 아바타처럼 그렇죠. 같은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막 벌어져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 공과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그 뭐 3월의 토끼는 누구인지, 모자장수는 누구인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매칭을 찾아가는 그게 또 하나의 재미로 나오죠. 이 세계인가 저 세계가 있고 어느 게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가 너무 정형화되고 반듯반듯해. 네. 근데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세계관은 매트릭스 세계관이죠. 시궁창을 기고 막 헌옷을 입지만은 사실 그게 실제 세계관이고 고층 빌딩에 아주 번듯하고 깨끗하고 그렇지만은 비인간적인 것은 사실은 허상이고.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책 안 읽으신 분들이 궁금할 지점인데 읽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이해가 더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작품을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작품의 다음 내용 한번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리는 아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만약 앨리스가 험프티 덤프티를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히겠지? 판사가 여왕이라면, 만약 살인범이라면? 앨리스는 사형을 당하겠구나. 하지만 꿈속 가상현실 속에서 죽는 게 뭐 어때서 그래? 하지만 두 세계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모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경우 앨리스가 사형을 당하면 현실 세계에 너도 죽어. 지금 뭔가 좀 가장 중요한 앞에 컨셉이 나왔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험프티 덤프티가 담벼락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물론 동화 속에서는 뭐 깨진 거에 불과하지만은 네. 이 소설 속에서는 담벼락에 일단 살인의 정황이 있어요. 담벼락에 기름칠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깨진 등 조각 부분에 뭐 달걀이긴 하지만은 네. 등 조각 부분에 이렇게 민 손바닥 자국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 묘사가 좀 굉장히 그냥 알 사이로 막 뭐가 흘러나왔다 막 붉은색 점액질에 뭐가 흘러나와서 막 예, 그렇죠. 그냥 잔혹하게 돼 있더라고요. 달걀이 깨지면은 뭐 노란자 뭐 네. 이런 거 정도에 상상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피를 네. 연상케 하는 그런 묘사도 있죠. 네. 그 당시에 근데 앨리스는 사실 도마뱀 빌과 함께 있었어요. 둘이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이 도마뱀 빌이 현실에서의 이모리와는 반대로 굉장히 멍청한 파충류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말이 횡설수설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붉은 여왕이 목을 철하라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면은 험프티 덤프티의 현실 아바타라가 험프티 덤프티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듯이 앨리스 너도 사형당하면 현실에서 죽어. 그러니까 아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를 죽지 말게 그러니까 누명을 벗겨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 운명에 처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수사를 맡은 사람이 이제 모자장수하고 3월의 토끼라고 굉장히 둘이서 횡설수설하는 콤비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앞서서 교수님께서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네. 계신 상황에서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수사와 이 범인 관련된 이 트릭으로 쫙 풀려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게 직선적으로 꼭 하는 게 좀 이거를 이런 수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실제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수사라고 하는 게 이제 ABCD가 탁탁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 것이 동시에 되고 왜곡되고 사실 좀 비논리적으로 돼갖고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앨리스라는 이상한 세계관, 그러니까 동화의 세계관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세계는 모든 게 약간 논리적이지 않고 뒤죽박죽한 그 세계관 안에서 지금 살인사건을 수사를 하는 거니까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리와 논리를 비논리로 연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 그렇지 않죠. 비논리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복된 거죠. 네. 전복시킨 것 같아요. 원작에서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원작에도 비논리적이고 환상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을 풍자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때도 그 빅토리아 시대 당시에 어떤 위선적일 정도로 교훈을 그런 중요시하는 거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말끝마다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훈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 속에 생설수설한 대화 속에 촌철살인 같은 약간 상징적인 그 일침을 놔요. 네.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대화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현실 공대 연구실에 네. 보면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수들의 어떤 수적으로서의 네, 그러니까 책임은 갑질, 아랫사람이 석박사들. 지는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라든지 너무 무심하게 하는 말인데 네. 그런 일침을 가하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또 묘미가 있어요. 아니, 석박사들이 보면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네.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느 대사 드라마인가 어디선가 현빈 씨가 막 이 앨리스 증후군 얘기를 한번 해서 더 알려져 있긴 한데. 시크릿 가든인가요? 드라마에서. 네, 아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애니메이션에서 네. 시계 바늘이 막 늘어져 갖고 한 여처럼 늘어져 갖고 막 네. 굽어 달리 스타일의. 네. 네. 그런 형태 그렇죠. 달리의 그림처럼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능적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자기가 그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왜곡된 것처럼. 자, 어쨌든 이쯤에서 그럼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원작 얘기 뭐 커지고 줄어든 얘기를 했는데요. 원작 이야기를 한번 좀 원작이 써졌을 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캐롤, 본명은 찰스 러트워지 도지슨.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후 30년 가까이 모교에서 자신의 전공인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1856년 그가 속한 크리스트 철치에 새로운 학장 헨리 리델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리델가의 8살 난 막내딸이 바로 앨리스 리델, 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델이 되는 소녀였습니다. 캐롤은 여성들, 특히 소녀들과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 중에서 당시 앨리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1863년 6월 29일 캐롤의 정중한 촬영제에 의해 앨리스의 어머니는 딸을 캐롤의 암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이날 이후 앨리스의 어머니는 캐롤에게 2번 다시 딸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루이스 캐롤은 앨리스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앨리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캐롤은 이 책을 리델가에 한 권 보냈습니다. 앨리스의 어머니는 이 책을 보더니 극도로 화를 내며 불 속에 이 책과 함께 자신의 딸에게 보낸 캐롤의 모든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캐롤은 쉽게 앨리스를 잊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캐롤이 소녀들에게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어떤 일종의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다. 뭐 그런 사실인데 이 당시가 빅토리아 시대 때 앞에서 뭐 저희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수학 교수로서의 어떤 루이스 캐롤의 이제 요새 부캐라고 하는데 본캐인 네, 도지슨 교수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이 어떤 논란들이 존재를 했었나요? 루이스 캐럴은
사실 본업은 수학자죠. 네. 수학자고 논리학자고 네. 사진 작가이기도 했지만은 네. 근데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당시 출간 당시부터 굉장한 인기와 호평을 얻어서 네. 사실 본업보다는 불세출의 동화 작가 또 네. 불멸의 동화로 사실 더 이름이 알려지게 됐었죠. 그래서 루이스 캐럴에게 따라붙는 그런 닉네임은 어린 아이들의 친구.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 아이의 친구였다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간. 이 의심스러운 면이 네. 많다라는 게 이제 후대의 어떤 연구가들의 차츰 이제 사료가 발굴되고 네. 뭐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소아성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 페도필리아가 있었느냐? 네. 뭐 아니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데 이 소아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범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보려고 했던 것과 그 네. 세계관과 범죄적인 부분은 조금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꽉 짜여진 어떤 성인들의 이 공간에서 벗어난 다른 공간들을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것의 어떤 투상으로서 어린 여자아이들의 네.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이 분명히 이 앨리스 데릴이라든가 그 부모한테는 당연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분리가 되는 어떤 세계관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의 논리적인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어쨌든 본업이 수학자이자 논리학자고 좀 논리적인 로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세계관으로 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좋아하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했다. 이게 사실은 좌뇌우뇌를 이제 한 번씩 써서 해소를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작품 활동을 본인의 어떤 마음속에 어눌려 있던 쌓였던 것을 작품을 통해서 해소를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지슨 본인이 했던 말이 나는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다. 수학에 몰두하면 불경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작품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요 비슷한 시대에 사드즘이 나왔고, 그죠? 그 비슷한 시기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폭발하는 시기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의 하나로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루이스 캐롤의 그 세계관도 하나의 분명한 역사적인 위치 매금이 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범죄적으로 꼭 볼 부분은 없다. 네. 그거는 이제 평행 동시로 진행하면 되는 것 같고 네. 당시에 상당히 그 수학자이며 독실한 신자로서의 외적 모습과 네. 그가 추구했던 다른 어떤 세계관 구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 더 들어가면 사실은 막 거울나라의 앨리스 사실 뭐 라캉의 거울 이론까지 뭐 들어갈 수가 네. 있는 건데 그러면 너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요 정도까지만 들어가기로 하고 앨리스 주기기로 다시 넘어와서 앨리스 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가 후반부 내용에 지금 읽어드릴 부분이 약간의 아주 약스포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 이 검은 숲에서 저희가 한번 보냈더니 뺄 수 있으면 빼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냥 하시죠라고 할 정도로 약간의 약스포 정도다. 미리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빌은 힘없이 범인을 올려다보았다. 미안, 이모리.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너도 죽겠구나. 왜 원망어린 눈으로 날 보는 거야? 내가 그런 눈으로 봤다고? 너에게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양이군. 그래서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따져보면 네가 잘못한 거야. 얌전하게 있으면 될 걸 가지고 앨리스와 함께 사건을 조사한답시고 설치니까 그렇지. 그게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잘못은 네가 했지. 넌 벌써 3명이나 죽였어. 그리고 내가 4번째가 되겠지. 벤더스네치 한 번 더. 충격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역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돌아보자 허리까지 없어졌다. 아직도 살아있네. 대단해. 난 감탄할 만큼 대단하구나. 뭐 파충류니까 생명력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 하지만 하반신이 없어졌으니 아마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이대로 여기서 죽겠군. 이 일도 앨리스가 뒤집어 쓰려나? 가엾은 앨리스. 뭔가 앨리스에게 해줄 건 없을까? 그래, 뭐였더라? 다행 메시지. 그걸 남기는 거야.
내 피는 여기 철철 넘치니까 여기다 쓰면 돼. 근데 뭐라고 쓰지? 그래, 범인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앨리스는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쓰면 돼. 다행히도 앨리스는 범인보다 머리가 좋아. 다만 안타깝게도 나는 범인보다 머리가 나쁜데. 하지만 내겐 이모리의 지식이 있어. 그리고 이모리의 사고방식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이모리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범인의 이름을 꺼내면 안 돼. 그럼 얼핏 보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퀴즈처럼 쓰면 되려나? 아니야, 영문 모를 말을 쓰면 오히려 경계에서 지워버릴 거야. 과연 무슨 말을 써야 지우지 않을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명이 지금 나왔어요. 네, 험프티 덤프티가 죽은 이후에 네. 계속해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응해서 지구에서도 그 아바라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의문사, 사고사, 뭐 어떤 경우에는 살인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같이 죽게 되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점차 그 밝혀지는 인물들의 캐릭터 네. 와 그 동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진상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이모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을 이제 거의 눈치를 채가게 돼요. 이제 지구에서는 좀 똑똑한 캐릭터니까. 네. 근데 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그 이상한 나라에서의 도마뱀 빌은 그거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뭔가 범인을 눈치챌 수 있는 뭔가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제 앨리스한테 이렇게 떠버려요. 네. 떠버리니까 이제 앨리스가 궁금해서 그게 누구야 누구 하는데 몰라 그건 지구에 있는 이모리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네. 뭐 실질적으로 범인의 이름을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네.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인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진짜 범인이 위험하구나. 유인해서 죽여야겠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네. 그래서 꿈속 상황인 도마뱀 비를 이 벤더스니치라는 괴물한테 시켜서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물어 죽이는 죽어가는 와중에 다잉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죠. 네. 저는 작품 후반부 읽으면서 여기서 끝이려나 하면은 이 사람도 죽어? 이 사람도 죽어 하면서 막 죽어가는 와중에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까지 나오는 뭐 그렇게 엔딩이 끝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세계관, 네. 복잡한 설정이라고 하면 설정이랄 수 있는 그 상황을 연출하면서도 네. 거기에 또 아주 또 정교하게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인물이 이렇게 매칭되는 재미를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계속 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놀래키게 만드는 그게 또 작가의 또 필력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 후반부의 어떤 스포를 싹 피해가는 그런 톤에서 후반부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이란 게 전개가 되면서 네. 전개해놓고 어쨌든 마무리를 쳐야 돼요. 수습을 해야죠. 네, 마무리 지은 쉬운 방법은 죽이는 거죠. 존재를 사라지게 하면은 다른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네. 이런 것들을 매우 공학적인 머리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와. 이쪽에서는. 공대생이에요, 작가가. 네,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게 디텍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뭔가 존재가 없어지면 그것을 검출하는 기계에서는 메시지 시그널로 나타나요. 네. 그럼 이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보는 못 줬군요, 작가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마치 함수 관계처럼 하는 거를 세계관으로 펼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설은 정체성의 문제를 되게 아주 오묘하고 재밌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됨과 동시에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추리소설을 너무 심각하게 뭐 해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네. 지금 이상한 나라와 지구는 아니지만은 네. 인터넷 세상과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 나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거리감을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면의 세계에서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네. 누가 자신이고 자신이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혼동되는 상황에서 현실이 이제 약간 이런 소설과 연관시켜 볼 때 좀 네.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치기 전에요.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서 후속작이 곧 나옵니다. 팅커벨 주기기가 곧 출간이 되는데요. 이번엔 네버랜드로 갑니다. 작가는 원작에서 이 피터팬하고 아이들이 살인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묘사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팅커벨 주기기에선 네버랜드에 가자마자 팅커벨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되고요.
아이들이 피터팬을 범인을 찾는 탐정으로 지목을 하지만 한편 이 피터팬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심 피터팬 범인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범인을 찾겠다며 무차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피터팬 때문에 지구에 또 아바타라들이 사고를 겪고 이모리가 여기 또 나와요. 비리. 이 이모리가 사력을 멈추기 위해서 피터의 아바타라를 찾아 나서는 구조는 좀 비슷한 그 구조 같고요. 원작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해요. 피터는 자신이 죽인 사람은 잊는다. 네버랜드의 아이들은 사륙을 즐긴다. 피터의 부하는 피터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문장이 있었는데 이 원작 문장에서 확장해 나가는 세계관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앨리스 죽이기에서 충분히 원작의 거의 100% 110%를 본인 스타일로 활용을 해서 결론까지 잘 내는 걸 보면은 이것도 아무래도 이 뭔가 이 사료과 피터와 아이들 부하의 관계를 잘 가져와서 원작 걸 잘 활용을 하고 분명히 또 후쿠하다는 어른들의 이런 것도 잘 해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즘 추리소설의 경향을 좀 보면은 네네. 기존의 그 누가 누구를 죽였을까, 어떻게 네. 죽였을까,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방법 외에도 네. 새로운 설정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실증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제 추리소설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 어떤 새로운 설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현실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의 세계관이 네. 저 같은 세계관. 네. 딱 보고 증거를 찾아서 뭔가를 범인을. 근데 그 뒤에 새로운 설정은 시그널과 이런 것들이죠. 장르적으로 그냥 가지고 노는 뭔가 네. 수단이 있어요. 네. 세계를 바꿔. 세계를 바꿔서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현실에서 범인이 잡히는 네네.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답이 없어. 근데 뭔가 다른 세계관에서 봐서는 쉽게 답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역해석하면 답이 보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추리소설의 어떤 영역인 거죠. 네. 그게 지금 앨리스 죽이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안타깝네요. 신선함을 찾는 그런 설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이런 게 잘 해소가 안 되는 현실의 답답함을 그쪽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까워. 현실은 막혀 있죠. 네. 현실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현실에 답이 없다고 이번 하는 생은 망했다. 그렇죠. 네. 이생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 분명히 특히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생망을 느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이생망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네. 문제는 그게 더 나가면은 상당히 극단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앨리스 죽이기를 통해서 좀 다른 최근의 동향까지 좀 살펴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크라임복스 시간, 또 반가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또 다음 만날 때까지 대표님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